자, 수능 특강 실전학습 1회입니다. 요거는 작품별로 따로 안 하고 그냥 세트로 해볼게요. 이거는 좀 요 가의 내용과 나다의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세트로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렇게 가의 비문학 지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의 한 작품, 다의 한 작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읽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많다기보다 그냥 기본이죠, 그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좀 별로다. 이 실전학습 1회에 있는 이 지문의 문제가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요 가 글이 굉장히 좋은 글이야. 제가 볼 때는 진짜 좋은 글인데 요 내용을 좀 잘 살려서 문제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뜬금없이 문제를 냈다. 자, 볼게요. 요 첫 번째 문단은 좀 괜찮습니다. 자, 비유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대상의 속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비유 표현을 사용하고요. 새롭게 발견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의인법도 비유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비유는 직유, 은유, 뭐 그 외에도 풍유도 있고 대유, 제유, 환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보통 이제 은유법, 직유법 그리고 의인법 요거를 이제 비유라고 많이 내요. 모의고사나 그 수능에서 이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비유는 이래서 쓴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뭐 비슷하긴 한데 대상의 속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새롭게 발견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진실이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 어쩌고 저쩌고 보조관념과 관련하자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보조관념과 관련해 보조관념이 뭐냐? 예를 들어 강아지 같은 내 동생이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얘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동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강아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동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동생이 강아지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원관념, 이걸 빗댄 대상이 보조관념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원관념, 강아지가 보조관념입니다. 그래서 보조관념과 관련하여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의미, 이 강아지와 관련하여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뭐 귀엽다, 뭐 짖는다, 뭐 털이 복슬복슬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나 속성 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그것이 작품 전체적 의미를 읽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이 적절한가, 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와 관련했을 때 이 표현이 적절한지 또 어떤 속성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보란 얘기예요. 한편 시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비유 표현은 작품 전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작품 전체의 유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유기성이라는 건 뭐냐면 관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게 뒤에 가면 뒤에 있는 내용이랑 또 관련이 있고 그 다음 내용이랑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관련성이 있는 뭐 이런 걸 유기성이라고 하는데 작품 전체의 유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니 그럼 이걸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가에 이걸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는 이걸 약간 이제 좀 편집을 해놔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아니 문제 이걸 내야 될 거 아니냐고 유기성을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이거 왜 이거를 근데 수능 특강은 그랬지만 그 뭐야 수능에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어떨까요? 평가원분들은 이걸 절대 놓칠 리가 없죠. 이거랑 관련한 문제를 분명히 낼 수 있어요. 또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유기성 문제가 왜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럼 이제 그거랑 관련한 문제를 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유기성이라는 게 뭔지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기성, 관련성인데 처음에 어떤 비유를 썼고 그러니까 작품 하나가 전체가 다 어떤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나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나를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유기성이 뭐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유기성이다. 그래서 작품의 한 부분에 사용된 비유 표현이 작품의 다른 부분을 전개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편의 작품이 B-B-의 축을 통해 긴밀한 유기성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점은 한편의 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풍부한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요 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흔들리는 저울 때 시는 추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유법이 쓰인 거죠. 지금 써놨는데 은유법. 나를 저울 때에 비유했고 시를 추에다가 비유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추가 나라는 저울 때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밑에 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소, 미안, 운율 어쩌고 무너지고 진폭이 커진다. 그럼 진폭이 커진다는 건 얘가 흔들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비유하고 관련이 있는 시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좀 유기성 있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건데 뭐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없어요. 좀 아쉽다라는 점이죠. 자, 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거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자, 요거는 이제 문제 있는 보기를 좀 가져왔어요. 좀 가깝게 보시라고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나죠. 나는 한 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자, 첫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 부분이 있고, 셋째 부분이 있네요. 첫째 부분은 화자가 자신 스스로와 시가 가지는 성격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나는 흔들리는 저울 때요. 시는 그것을 고누려는 추다. 이 고누려는이 뜻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결국 이거예요. 나는 흔들리는 저울 때죠. 그죠? 그 저울 때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추인 거예요. 그래서 시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흔들리는 건 좋지 않은 건데 그걸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추가 바로 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첫째 부분이라는 거죠. 둘째 부분은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화자와 시가 맺게 되는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균형이 잡히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울 때고 얘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추니까 이게 잘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균형이 잡혀서 흔들리지 않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두 번째 부분이라고 봐야죠.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 한 가락의 미소, 그래서 미소를 얻고 위안을 얻고 운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운율은 이것도 역시 이제 좀 비유적인 건데 저울 때가 흔들리는 게 여러분 약간 그 규칙적으로 흔들려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흔들리다가 서서히 평형을 잡아가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운율감이 느껴진다는 건데 사실은 또 시가 운율감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한 거죠. 어쨌든 이 미소와 위안과 운율은 시를 통해 흔들리는 나를 안정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뭐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시를 통해서 미소와 위안과 운율을 얻기 때문에 내가 안정이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제 같은 얘기긴 하죠. 어쨌든 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자, 이게 둘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부분은 균형이 잡힌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내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겨우 균형을 잡아서 이게 사실 또 쉽지 않은 거래요. 그죠? 균형이 겨우 잡혔죠. 그러니까 쉽지 않게 균형을 잡았는데 이게 이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잡힌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늘 끝과 끝을 일렁대는 해와 달. 왜? 이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얘들이 일렁일렁 되게 보이는 거고 아득한 진폭. 여러분 진폭이라는 건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릴 수 있어 사실. 근데 마우스라. 자, 이렇게 자,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잖아. 자, 이렇게 원래 요거랑 요게 같아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요 선에 요게 진폭이죠. 요게 진폭. 요 진폭과 요 진폭이 같죠. 같을 걸? 아마 같을 걸? 네. 같잖아. 같다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많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득한 진폭이라는 흔들림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이라는 그것. 이 생활이 나를 흔든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시인들은 보통 가난해요. 부자 시인이 옛날에는 특히 부자 시인이 별로 없어요. 이 양반들이 꼬장꼬장한 데다가 또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즘과는 다르게. 요즘은 그래서 시를 안 쓰죠.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시를 안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옛날의 시인들은 돈을 못 벌더라도 시를 쓰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시를 썼던 분들. 그래서 보통 가난해요. 그래서 이 생활이라는 것이 이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시를 지으면 그 시가 나에게 미소를 주고 위안을 주고 운율을 주기 때문에 안정이 되는데 그게 또 금방 이 생활 때문에 무너지죠. 예, 뭐 이제 뭐 아내분이 뭐 바가지를 긁는다든가 여러 가지 뭐 있겠죠. 힘든 부분들이 그 생활이 나를 흔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삶에 대한 인식이라고 써놓은 거는 삶이 고달프다는 인식이죠. 보통 이제 시인들이 삶은 고달프다는 인식을 많이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셋째 부분이에요. 이내 무너진다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서 둘째 부분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아 어쩌고인데 이제 뭐 겨우 운율이겠죠, 그렇죠? 네. 자, 박목월의 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시라는 것이 나의 삶을, 나의 어떤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인데 그게 또 쉽게 생활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반복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를 쓰므로써 나의 흔들림을 계속해서 잡아나가고 또 흔들리고 또 시를 써서 잡아나가고 또 흔들리고 뭐 이것의 반복이 되겠죠. 시인들은 계속해서 시를 쓰게 되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보면 이 다도 이 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개소리지?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정말 저 시인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보기를 보셔야 돼요. 보기를 보면 좀 가까이 갖고 와봐서 이게 수특에서 보니까 이게 저 뒤에 있어.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보면 이제 아우 짜증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놨어요. 다의 제목은 살림이다. 자, 살림이죠. 그러나 화자는 살림이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시 되게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깃발. 그 유치원의 깃발 같은 시. 깃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깃발이라는 게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목을 먼저 보라는 거죠. 그죠? 기억나세요? 제목을 먼저 보라. 제목을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제목을 통해서 시적 대상,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제목을 먼저 보고 시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다의 제목은 살림인데 본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화자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살림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를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은 일상적인 반복이기도 하면서 누군가와 나누는 이야기의 소재이기도 하고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 동시에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삶의 기록이자 때로는 평소와 다른 경험이 추가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대요. 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제목을 보면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도가 바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기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줄쳐놨죠, 이렇게.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은 살림의 특징. 이게 봐봐.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은 이거고 이거야라고 했죠.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살림의 속성 아닙니까? 이 시가 살림에 대해 쓴 거니까 당연히 그 속성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일상적 반복이다. 이거 오늘 도 반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일이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고요. 이게 사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게 이 사람이 하는 살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살림이고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랬고, 그러니까 얘가 살림을 하다가 새벽에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일일이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 새벽에 들어왔으니 결국 살림을 하는 게 별들을 둘러보는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의 살림은. 됐죠? 하늘 맨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앞정처럼 박아놓은 별의 뾰족한 뒤통수만 보인다고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자, 이게 바로 이야기의 소재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죠. 지금도 이 사람은 살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소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하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 나를 업어다 주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고 새벽은 의인법 사용된 거죠. 새벽이 나를 업어다 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편집이 좀 잘못됐는데 요 행과 요 행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행이에요. 첫 별의 불꽃에서부터 끝별의 생각까지 그어놓은 큰 별의 가슴팍으로부터 작은 별의 멍까지 이어놓으니에요. 이게 지금 다 뭐냐면 헐렁해진 실들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실들인 거예요. 이해돼요? 첫 별의 불꽃부터 끝별의 생각까지 그어놓은 헐렁해진 실들, 큰 별의 가슴팍으로부터 작은 별의 멍까지 이어놓은 헐렁해진 실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렁해졌으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매주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왜 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죠? 근데 지금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야. 살림이에요. 되셨나요? 이게 뭐 자세히 생각해보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갑니다.
오늘은 별을 2개 묻었고 별을 2개 캐냈다고 적어두려 합니다. 여러분 요게 조금 요거는 제가 긴가민가 해요. 그러니까 삶의 기록이자 요게 기록이 아니네. 긴가민가 아니네. 적어두 안 긴가민가네. 네. 삶의 기록 이게 삶의 기록이죠. 적어두려 합니다. 그러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평소와 다른 경험이 추가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솔직히 이게 왜 평소와 다른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삶의 기록이 순서대로잖아요 지금. 그죠? 일상적 반복, 이야기의 소재, 도움 필요, 삶의 기록, 평소와 다른 경험. 이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평소와 다른 경험. 그러니까 이걸 평소와 다른 경험으로 이해를 해줘야겠죠. 그죠? 아이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살림이에요. 나 이런 살림하고 있어, 이런 얘기고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참 개멋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제 문과 특이야. 뭔가 좀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주었다는 게 보름달이 됐는데, 보름달인데 이게 손톱이야 이게. 그걸 깎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줄어든 거지 달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그 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만 엄청나? 이거 나만 엄청나게 느껴요 이거? 엄청난 표현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뭐지? 그 무슨 시였지 그거? 해를 보고 골든 델리셔스의 사과였나? 뭐 그거 떠올리는 그 시고 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좀 독특하고 창의적인 그런 발상 아닙니까? 뭐 이것도 이제 창의적인데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살림을 지가하는 살림이 이거라는 거죠. 별들을 관리하는 살림이다. 그래서 이 살림이 요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뭐 어디 갔냐? 새롭게 발견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어쩌고 했었잖아요. 이게 저는 새롭게 발견한 대상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림이라는 대상이죠. 이 살림. 이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새롭게 이 사람이 발견한 몇 가지의 속성들, 이런 속성들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요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다에서 요게 드러난다. 요거 새롭게 발견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비유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요것도 좀 연결을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